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인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원래는 명절 동안 완전히 빈둥거리고 놀려고 했는데 명절 직전에 이종무 국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하면서 이번 연휴가 너무 긴데 뉴스가 별로 없어서 완배 네가 한 10편 정도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네, 근데 제목도 정해놨더라고요. 뭐 추석 연휴에 만나는 진보 경제학자들의 꿈 10편. 근데 제가 좋은데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무려 10명의 경제학자를 소개하는 건데. 예. 아니 그게 그 사람의 삶과 사상과 이런 걸 간결하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무려 10편이나 쓰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걸 언제 다 쓰냐. 명절 내내 이것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듯이 우리 국장이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낙관적인 태도가 운동가로서는 참 좋은데 예. 남의 인생까지 자꾸 심하게 낙관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야 10편? 후다닥 써. 빨리 쓰면 되잖아. 그리고 푹 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야이씨 네가 써봐. 그게 후다닥 써지나 하고 쌍욕을 퍼부으려다가 예. 제가 국장이고 내가 기자지. 예. 제가 내 상관이었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불이 푹 죽어서 10편의 기사를 쓰느라고 이번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정무 국장님이 MB하고 많이 그 멘탈리티가
흡사하시네요.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MB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서 한강에서 낙동강으로 해가지고 물류를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아니 뭐 고속도로 이용하면은 몇 시간이면 될 일인데 그게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보낼 일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그러면은 뭐 하루 이틀 이전에 보내면 되겠구만. 이게 바로 MB의 멘탈리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정무 국장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참 도움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국장님 두셨네요. 예. 네. 예, 자 오늘 명절 지나고 첫날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 나눌까요? 예, 뭐 명절 이야기하다 서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월요경제학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뭘 할까 하다가 이번에 진보경제학자 10편을 기사로 쓰면서 대부분은 제가 월요경제학 시간에 소개를 한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샤를 프리에, 칼 폴라니 이 두 사람은 아직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명절 연휴 중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서 가족과의 따뜻함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경제학자 샤를 프리에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우선 이 샤를 프리에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분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자 3인방의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샤를 프리에를 필두로 프랑스의 생시몽이라는 사람하고요. 영국의 로버트 오웬 이 세 명이 공상적 사회주의 3인방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때 이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상적이라는 수식어요. 네. 이걸 영어로 쓰면 유토피안 소셜리즘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그리는 사회주의자들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이런 이름이 왜 붙냐면 마르크스의 절친이었고 또 평생의 동지였던 엥겔스가 이 프리에, 오웬, 생시몽 세 사람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원래 엥겔스는 이 세 사람을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단지 이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인 것에 비해서 프리에, 오웬, 생시몽은 이상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싶어서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의 마르크스 추종자들이 엥겔스의 의도하고는 달리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을 주장하지도 않는 환상가들, 멍청한 놈들이다. 마르크스는 과학적인데 얘네들은 안 과학적이다. 이렇게 조금 비꼬려고 이 말을 계속 사용을 한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작 이 말을 쓴 엥겔스는 오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와 사상이 기계처럼 정교하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제 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좀 이 사람들을 환상가라고 폄하하면서 이 이야기가 퍼진 거죠. 예.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는 프리에, 오웬, 생시몽이 굉장히 다시 부각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을 좋아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기분 나쁘다, 빼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폄하하려고 붙인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도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이게 공상이고 유토피아면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유토피아였어요. 그리고 유토피아는 상상력의 산물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상상력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좀 꿈을 꾸고 살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비과학적으로 들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좀 실현 불가능해 보이면 어떤가요? 원래 인류 역사라는 건 진보를 할 때 보면 늘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처참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꿈이라는 걸 꿀 엄두를 못 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나은 세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꿈꾸고 상상하고 뭐 저는 이래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상이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그 공상 꿈을 간직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프리에가 얼마나 멋진 세상을 꿈꿨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부장송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할 당시의 경제학의 주류는 뭐 당연히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라는 거였고 잘 알려진 대로 자유방임주의는 개인한테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쟁을 활성화하자 뭐 이런 사상이었죠. 그런데 프리에는 이걸 보고 그거야말로 세상을 망치는 악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프리에는 경제적인 자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다. 경쟁보다 중요한 건 조화와 소통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경제학치고는 되게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배려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논문 제목도 되게 따뜻해요.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뭐 이런 논문을 씁니다. 이 사람이요. 프리에가 찾은 해법이 뭐냐면 가난한 민중들을 위한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건데요. 프리에가 상상 속에서 만든 이 이상향 마을 이름이 팔랑스테르라는 겁니다. 예. 이제 팔랑스테르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과거에 그 외 MBC 예능에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한 다음에 소개해 줄 때 빠바밤빰빰 뭐 이런 음악이 깔렸잖아요. 예. 제가 지금 아주 멋진 팔랑스테르라는 마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정치자분들 머릿속에 빠바밤빰빰 뭐 이런 음악을 이제 깔아놓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랑스테르는 1600명에서 1800명이 모여 사는 하나의 거대한 주택단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정말로 가족처럼 사랑해요. 주택이 4에서 한 6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요. 쾌적해서 프리의 표현을 빌면 여름에는 분수 덕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거대한 벽난로 덕분에 따뜻한 곳입니다. 요 마을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일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 전부가 마을 중앙광장에 모여서 끝없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딱 하루에 6시간만 일을 해요. 그리고 마을에서 생산된 물건은 그냥 필요한 만큼 구성원들이 나눠 가집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잘 갖춰진 시설에서 경쟁이라는 걸 모르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공부를 합니다. 되게 멋진 도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멋진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예. 누군가가 돈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프리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부자들이 인간미를 갖추고 스스로 돈을 기부를 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당시 산업자본가들이라는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노동자들 하루 일당 1,000원씩만 주고 채찍으로 후들러 패면서 돈을 번 사람들인데 씨알도 안 먹힐 소리죠 이게요. 예. 그런데 프리에는 믿었어요 이게요. 부자들의 배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헌신이 결합이 되면 이런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팔랑스테르가 그냥 완전히 허무한 실험이나 꿈이 아니고 프리에가 죽은 다음에 미국에는요 꽤 많은 팔랑스테르가 생겼습니다. 시도를 해보는 거죠. 함께 모여서요. 물론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자금 부족으로 다 망합니다. 부자들도 이제 돈을 더 대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리에의 사상이 그냥 미친 공상가의 헛소리라고 사람들이 자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될 리가 있냐. 부자들이 그런 허망한 데 돈을 댈 리도 없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살지도 못한다. 프리에가 말하는 건 다 헛소리다. 공상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나중에 칼 폴라니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류라는 존재가요. 서로 경쟁하고 남을 밟아 죽이고 이렇게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역사를 대충 7,000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경쟁하고 남을 밟아 죽이면서 산 시기는 최근 자본주의 한 300년밖에 없어요. 대부분 인류의 시간은 특히 민중들은 협동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거리고 돈이 최고라고 믿고 경쟁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거라는 헛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 민중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팔랑스테르를 만든 경험이 없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분들 이야기를 드렸을 때 5천만 원이 넘는 연대의 성금이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마련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수많은 분들이 후원을 보내시면서 그 통장에 찍힌 걸 보면 그중에 생색을 내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통장을 보면 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연대합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이런 수많은 격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아무도 나 돈 더 냈어. 나 주식회사에서 돈 더 낸 주주야. 날 더 알아줘.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팔랑스테르하고 뭐가 다르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민중들은, 피지배 계급들은 문명 역사 7,000년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요. 부자들이 돈을 내게 한다라는 프리에의 발상을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사회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초에, 그러니까 연휴 초 무렵에 여사여풍이라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성민지 엔지니어님하고 박연호 작가님하고 시내에서 술을 한잔 했어요.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 여사여풍이라는 회사는 김용민 PD님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름이 7시간 행불근해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예. 김용민 PD님과 같이 일하는 두 노동자분들하고 제가 술을 먹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과거에 제가 김용민 PD님, 그러니까 브리핑에서 주최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주최를 한 곳에서 김용민 PD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개 강연을 한 적이 2번인가 있습니다. 예. 한 번은 성남 시민의 눈에서 초청을 한 기억이 나고 한 번은 전북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2번 김용민 PD님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외부 행사니까 행사 주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강연료를 주십니다. 그런데 김용민 PD님은 그 외부 행사 2차례 때 받으신 강연료를 그냥 성민지 엔지니어님하고 박연호 작가님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푼도 안 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거는 김용민 PD님의 몫이에요. 김용민 PD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받은 돈이죠. 근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노동자, 사실은 여사여풍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나눠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김용민 PD님? 아, 주저했죠? 아, 이게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네, 주저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농담이신데 주저하셨으면 주셨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프리가 꿈꾸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안 된다고만 우리가 부정하느냐는 말입니다. 김용민 PD님은 그냥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나 회사 대표고 나랑 같이 일하는 노동자인데 함께 일하는 분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조금 가액돈이 생겼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PD님께서 나 지난번에 너희들한테 얼마 줬으니까 일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생생내는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사회 전체적으로 벌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 따뜻한 나눔과 연대가 불가능한 걸까요? 저는요. 이걸 가능하다고 보느냐 불가능하다고 보느냐의 문제는 그 사회가 뭘 믿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확신을 합니다. 서로를 밟아 죽이는 게 더 나은 세상이라고 믿는 사회에서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서로를 돕고 사는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사느냐 뭘 믿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함께 따뜻하게 나누는 사회를 믿으면 저는 프리의 꿈인 팔랑스테르가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혹은 자본주의가 지배 계급이 우리에게 이런 꿈을 꿀 틈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중들은 그 속에서도 사실은 이 꿈을 잃지 않아요. 예. 그리고 기꺼이 연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울산과학대 분들에게 100만 원을 보내신 분도 있답니다. 어떤 분은 3,000원 보내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 속에서 또 기꺼이 3,000원을 내는 겁니다. 이 소중한 연대와 협동의 정신이 과연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꿈이기만 한가요? 뭐 저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꿈이기만 하다고 해도 저는 이 꿈을 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그 이종무 국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민중의 소리에 집착을 하느냐고. 왜 그렇게 애정이 많냐고. 합류한 지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제 답은 뭐냐면 저는 민중의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 경제 모델입니다. 저한테는 여기가 팔랑스테르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조직을 지키고 싶습니다.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네. 저는 여기에 좀 집착에 가까운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요? 17년 동안요. 연봉 200만 원 시대가 있었어요. 월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그거 한 달에 얼마인가요, 그럼? 매달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받고 나머지 2개월은 못 받았던 거죠. 그나마 이 20만 원조차도 시도 때도 없이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년을 버텨왔어요. 그럼 여기 어떻게 버텨왔느냐? 여기도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민중의 소리 주인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민중의 소리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기로 대표님도 지분이 좀 있고 국장도 좀 있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국장한테도 물어보면 자기 지분이 몇 %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주식은 재산이 아니고 부채 덩어리인 겁니다.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주주들이 한 일이 뭐냐? 대표님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회사의 주요 간부들은 회사가 어려웠을 때 전세금을 빼서 회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가요.
그리고 월세를 가다가 회사가 어려우면 월세 보증금을 또 빼서 자기 집을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돈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17년을 운영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뭐 간부들이 돈 꾸러 다니고 17년을 버텨온 거예요. 예.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 희생을 한 사람들, 자기의 전세 자금을 빼면서까지 회사를 살린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생색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나한테 더 큰 권한을 줘 라는 주장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회사가 돈이 부족하면 월급을 끊는데 제일 먼저 간부들부터 끊습니다. 고기 20인분을 함께 쳐드셨다는 그 유명한 현석훈 방송부장 같은 경우는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월급이 제일 먼저 끊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분들 월급이 끊겼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듣고 걱정이 돼서 야 석훈아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간부들 월급 끊겼다며 그랬더니 아 형이 뭐 그거 갖고 그러세요.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이러고서 넘어가요. 더 놀라운 건 그런 희생이 존재하는데 민중의 소리 의사결정 구조는 100% 완벽한 팔랑스텔입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요. 대표나 국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모든 의사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토론을 거치는데 아주 냉정히 말하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구성원들 중 한 명이라도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통과가 안 돼요.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와 얘들은 샤를프리에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고 팔랑스테르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 같은데 실제로 얘들은 17년 동안 이 공상적인 유토피아를 현실에서 만들고 지켜내고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내요. 그런데 아무도 생색을 안 냅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합니다. 1600명에서 1800명이 아름다운 주택단지에 모여서 살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일이 결단코 벌어지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주민들이 마을 중앙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팔랑스테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팔랑스테르에서는 주민들이 하루에 6시간만 일을 하지만 민중의 소리는 더럽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차이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로를 짓밟는 자본주의가 아니라요. 배려와 협동, 연대를 통한 사회를 만드는 꿈은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게나마 민중의 소리에서도 팔랑스테르 비슷한 걸 만들어가고 있고요. 김용민 PD님의 여사 여풍에서도 그 꿈이 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 그거는. 에이, 아니 실제로 그렇죠. 과장이에요, 과장. 예. 그러면 그건 과장이라고 하고요. 저희 청취자분들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따뜻한 연대의 손길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팔랑스테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청취자분들께서 가족분들하고 명절에 따뜻한 시간을 저는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들하고 경쟁하지 않잖아요. 가족들을 짓밟고 내가 더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가 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법으로 정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꾸고 간직을 하고 싶습니다. 뭐 비과학적이라고 불러도 좋고 몽상가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절을 맞아서 이 꿈을 더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꿈을 꿀 줄 알았던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프리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명절이 끝나서 명절 증후군 막 생기려고 하는데 이런 이상이 펼쳐지면은 명절 때 쉬는 거하고 일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도 가족이 있고 직장에도 가족이 있고 아이고 정말 가족 같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고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앤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검색창에
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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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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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기 때 이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에게 등을 보이면 안 된다. 네, 호구 잡히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미 FTA 재협상 국면을 보니까 영락없이 뒷덜미를 잡힌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자 그 오프닝에서도 김용민 PD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던데, 제가 참 이 브리핑을 시작한 지 1년 9개월이 넘었는데요. 오늘만큼 참담한 기분으로 브리핑을 드리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무겁고 화나고 안타깝고, 그래서 사실은 브리핑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술이나 퍼먹으러 갈까 뭐 이런 생각도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경제기자로서 약소국의 서름이라는 걸 태어나서 이렇게 강하게 느껴본 것도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매우 슬프게도 깡패 국가 미국의 두목 트럼프가 만만한 호구를 하나 잡아서 주워 패면서 자기의 깡패력을 자기 유권자들에게 과시하려고 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호구 대상이 우리나라가 된 것 같아요. EU만 해도요, 유럽만 해도요, 미국이 통상 압력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바로 즉각 보복하겠다고 맞상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깡패짓이 잘 안 먹히죠. 그런데 유독 전 세계적으로 딱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이 깡패 새끼들이 분탕질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 말은 적어도 미국 입장에서는 독일이 포함된 EU나 일본이나 중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을 먼저 두들겨 패는 게 쉬울 것 같다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이 말은 앞으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깡패짓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가 다글다글 갈리는 그런 분통이 터지는 날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분이 처참한 이유가요. 이 재협상 문제는 이슈가 되면 될수록 필연적으로 범진보 진영에 심각한 분열을 낳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범진보 진영의 심각한 분열은 절대로 국내 내부 문제에서 파생된 경우에서 크지 않았어요. 이거는 미국이 끼었을 때 이 분열이 엄청나게 커지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예. 범진보 진영의 분들이 다양한 시각을 갖고 있지만 적어도 국내 문제에 대한 시각은 대부분 영역에서 일치해 옵니다. 우리는 보다 평등한 국가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고 보다 인간답게 사는 민주국가를 만들고 싶어 했으니까요. 예.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연대의 힘을 보여주면서 이제 역사 수레바퀴를 앞으로 굴려온 거죠. 그런데 꼭 이 미국이 끼면 진보 진영 내부에서 서로를 반목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깡패 국가의 깡패짓 때문에 촛불혁명으로 강력하게 복원이 됐던 연대의 힘이 와르르 무너질까봐 솔직히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무슨 대놓고 반미주의자는 절대 아닌데 오늘은 참 여러모로 이 깡패 새끼들에 대한 적대감이 도저히 사라지지가 않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알아야 할 것을 모른 채하고 지나갈 수는 없고요. 또 뭐 브리핑을 안 하고 술을 먹으러 갈 수 없는 거여서 예. 제가 좀 처참한 기분 속에서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목소리가 좀 많이 다운돼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망을 해도요, 이 재개정 협상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개정을 하자는 쪽이 힘이 무지하게 센 깡패들이고 결국 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자고 한 것도 그 깡패들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얻을 수 있는 건 현상 유지예요. 근데 그마저도 냉정하게 말해서 현상 유지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상 유지할 거면 깡패들이 재협상을 시작하자고 말을 꺼내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이라는 게 뭔지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예. 제가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이 사례는 퍼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신 김재수 교수님께서 칼럼에서 들었던 사례인데요. 김재수 교수님이 미국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대륙횡단 철도를 만들 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만약 영국으로부터 철도 레일을 사오면 우리는 철도 레일을 얻지만 돈을 잃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철도 레일을 만들면 철도 레일도 없고 우리의 돈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링컨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철도를 만들면 영국에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주장이죠. 예. 김재수 선생님이 이 말을 이제 학생들한테 들려준 다음에 묻습니다. 여러분도 링컨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그랬더니 절반의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동의한다고 답을 했대요. 예.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반대를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안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링컨 대통령 말에 반박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이때 이제 김재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야, 니들 그럼 햄버거 좋아하냐? 네, 좋아해요, 선생님. 그래, 그럼 잘 들어. 이제부터 그러면 니들은 집 앞마당에서 소를 키워라. 양파도 재배하고, 토마토도 직접 재배해. 밀도 재배해서 빵도 니들이 만들어. 그래서 니들이 직접 햄버거 패티를 만들어서 햄버거 만들어 먹으면 니들은 원래 니네들이 만약에 햄버거를 맥도날드에서 사 먹으면 니네들은 햄버거를 먹을 수 있지만 돈은 맥도날드가 챙기겠지. 그런데 우리가 직접 햄버거를 만들어 먹으면 우리는 햄버거도 먹을 수 있고 우리 돈도 지킬 수 있어. 어때? 좋은 아이디어 같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어안이 벙 찌는 거죠. 야, 햄버거 하나 먹자고 집 앞마당에서 소 키우고 양파 키우고 밀 키우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링컨이 한 말을 경제학에서는 링컨의 오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링컨 말을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분업을 기본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경제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효율적인 무역, 효율적인 교환을 하지 않는다면 원시사회로 돌아가는 거죠. 예, 혼자서 소 키우고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이야기에 의외로 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김재수 교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김재수 선생님은 이 예를 트럼프로 옮겨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도 취임 연설을 할 때 미국의 물건만 사고 미국 사람만 고용하겠다. 이게 이제 Buy American, Hire American이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내가 직접 소 키워서 햄버거 만들어 먹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미국 민중들은 이 말에 열광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는 한미 FTA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그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설명이 조금 어려운데 제가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것만 사고 우리나라 사람만 고용하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무역 자체를 절대로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절한 분업이 훨씬 효율적인 경제적 성과를 낸다는 경제학 개념을 당연히 동의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FTA가 낳은 효율이라는 게 누구 차지로 돌아가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월가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이 그토록 FTA를 찬성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자유무역의 효율성이 가져오는 이익이 민중들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요. 모두 국경을 넘나드는 다국적 자본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소국의 산업구조, 생태계가 피폐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농업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농산물 시장이 계속 개방되면서 농업이 이제 피폐와 일로를 걷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제가 우리 쌀만 먹자, 우리 농토에서 나오는 제품만 쓰자라는 링컨식 주장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왜 농업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가져야 하냐면 식량은요, 국가 안보에 직결된 자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키자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충분히 식량 주권을 지킬 정도로 농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면 저는 사실 그때 돼서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돼 있는데 개방을 하자고 하니까 농업이 박살이 나고 국민 식량 주권이 심각하게 위험에 처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유무역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각 나라의 주권과
산업 상황이 존중되는 무역을 지지합니다. 예를 들면 이 구상 중에 제일 훌륭했던 구상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12대 국정과제로 발표됐던 동북아 경제중심 구상입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경제 블록을 만들어서 한국이 주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프리 트레이드, 당연히 자유무역이 기본이 되겠죠. 저는 이 구상을 굉장히 찬성했어요. 왜냐하면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호혜와 평등의 정신을 가지고요. 서로의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요. 자본의 일방적인 수탈이 아닌 분업의 효율성이 각 나라의 민중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경제 공동체 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구상이 굉장히 아쉬워요. 실현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 혼자 집에서 소 키워서 햄버거 만드는 짓은 안 해도 되는 거죠. 훨씬 더 자주적인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을 블록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돌려 말하면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저 깡패 무역주의 이론을요. 월가 자본들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월가가 찬성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 각종 FTA 폐기하겠다고 막 공약 내셨을 때 제일 불편했던 사람들이 월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소 키워서 햄버거 우리가 만들어 먹자 이 논리거든요. 이걸 어떤 또라이 자본가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이 미국의 자본들은 국경을 초월해서 돈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전 세계 민중들을 착취하는 게 훨씬 유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저 또라이 짓을 해서 보호무역 장벽을 치면 당연히 EU도 보복무역에 나서면서 무역 장벽을 치겠죠?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월가 입장에서 보면 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의 저 또라이 짓은 곳곳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미국의 월가 다국적 자본가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할 정책이 될 겁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박살이 나는 중인데 거기에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런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의 안정적인 중장기 정책이 되기에는 미국 월가의 힘이 너무 커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식으로 하면은 월가는 미국 민중들만 착취해야 되는데 그걸 만족할 리가 없죠. 예. 이 점이 우리가 FTA 문제를 보는데 중요한 전제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번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트럼프의 전략의 핵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언론에서는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트럼프는 그 실무진한테 그랬다는 거죠. 한국인들에게 이 사람이 너무 미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너무 미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FTA에서 손을 뗄 수 있다고 말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돼요. 예.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게임 이론의 치킨 게임이라는 건데 뭐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잠깐만 요약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임스 딘이 열연한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게임인데 예. 젊은이들이 이제 여성들한테 잘 보려고 차를 딱 잡고 양쪽에서 마주 달리는 거죠. 쫄보가 핸들을 틀면 지는 게임. 이게 치킨 게임입니다. 예. 이 게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 첫째, 나는 끝까지 직진을 했는데 상대가 핸들을 꺾어주는 거예요. 최상의 경우죠. 나는 용감한 사람으로 용맹을 과시하고 승리도 얻습니다. 둘째, 그 다음으로 좋은 결과는 내가 겁을 먹고 꺾었는데 상대도 겁을 먹고 동시에 꺾은 거예요. 이러면 무승부죠. 아무도 안 다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경우예요. 셋째, 상대는 돌진을 하는데 내가 겁을 먹고 핸들을 꺾어버립니다. 이러면 이제 개망신이죠. 개망신이고 겁쟁이라고 소문은 자자하게 나는데 목숨은 건져요. 적어도 죽지는 않잖아요. 그럼 최악의 경우는 뭐냐? 둘 다 핸들을 안 꺾는 거예요. 둘 다 용감합니다. 그러면 결과 둘 다 죽습니다. 이게 이제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의 게임이론 연구가들이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제일 좋은 결과를 낳는 방법이 뭔가를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정확하게 지금 트럼프가 구사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 이 정답입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하냐면 치킨 게임을 할 때 내가 이 구역의 최고 미친놈이다 라는 사실을 동네방네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미친놈이라고 보는 게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놈은 이글거리는 또라이 눈빛을 딱 장착하고 나 핸들 안 꺾는다. 나 또라이인 거 알지? 이러고 돌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전략은 손을 핸들에 묶어버리는 겁니다. 완전 미친놈이 되는 거죠. 이러면 상대가 맞아. 저 새끼 또라이지. 아우 저 새끼 안 꺾어. 맞아. 내가 꺾어야겠다. 죽을 순 없잖아. 하고 핸들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게임의 최고의 전략은 핸들을 고정시키고 손을 묶는 것. 미치광의 전략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사용하고 있는 정확한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야, 내가 미친놈이라는 걸 한국 쪽에 알려줘라. 나는 안 꺾는다라고 이야기를 전해라. 한국 니네가 먼저 꺾어라 죽기 싫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우리도 손을 묶어요. 그 다음에 야 이씨 우리가 더 미친놈이야. 한미 FTA 폐기한다고? 해보자 이씨 이러고 같이 돌진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눈빛에 상대가 쫄아서 트럼프가 핸들을 꺾으라는 신호를 더 강하게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한미 FTA 폐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월가 자본 입장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일이고 예. 이게 개정이 되면 물론 지들한테 이익이 생기겠지만 양쪽이 쾅 하고 충돌을 해서 폐기가 된다면 그래서 전 세계의 자유무역 체계가 붕괴되는 단초가 된다면 제일 심한 피해를 입는 쪽 중에 하나가 월가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것을 믿고 우리가 세게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또 다른 선택지는 우리가 먼저 핸들을 꺾는 겁니다. 트럼프가 미치광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충돌할 수는 없는 거죠. 다 죽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쫄보로 보이더라도 핸들을 꺾어서 생존을 챙기자. 이 선택을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의 과제예요. 예.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도 손을 묶고 돌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사용하는 이 미치광이 전략이 저는 그다지 우수한 선택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 게임이 경제 섹터만 딱 대놓고 보면 치킨 게임이라고 보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양쪽 다 핸들을 꺾지 않고 쾅 하고 충돌을 하면은요. 둘 다 죽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이 게임이 치킨 게임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쾅 충돌한다는 게 한미 FTA가 폐기된다는 건데 우리 한미 FTA 하기 전에도 무역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미 FTA가 깨지면은요. 이 선례가 만들어지면 트럼프가 또라이 짓을 할 때마다 다른 국가들도 계속 연쇄적으로 반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월가가 만들어 놓은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체계가 36년 동안 공들여 만들어 놓은 체계가 붕괴가 될 겁니다. 이러면 제일 먼저 죽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미국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미 FTA 폐기가 야 한국한테는 미국이 무역 비중 2위의 국가여서 큰 충격이지만 미국한테는 한국이 아주 작은 무역 파트너여서 우리 부담이 훨씬 큰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미 FTA가 폐기되잖아요. 출발점일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저 보호무역 정책에 대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줄줄이 반발을 할 거고요. 레이건 이래 36년 동안 공들여서 구축해온 월가의 세계 착취 시스템은 지들 돈으로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메리카는 굿바이, 사요나라, 잘가요, 짜이찌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손을 묶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현실적으로 돌아봤을 때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단지 FTA 폐기를 둘러싼 치킨 게임이면 몰라도 이게 지금 한미 동맹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쾅 하고 부닥친 다음에 굿바이 아메리카 하고 나서 미국하고 무역 좀 줄어드는 거 감수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구상했던 동북아 허브 역할을 충실히 추진하면 저는 경제적으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예. 이게 지금 북한 핵실험이라는 정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의 정서가 야 미국하고 한판 붙어 이렇게 땅을 부릴 정서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너무 많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망을 하자면 치킨 게임에서 결국 우리가 저는 먼저 핸들을 꺾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이게 참 처참한 현실인 겁니다. 예. 뭐 우울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개정이 우리 쪽에 불리한 쪽으로 더 우리 농업과 우리 민중이 고통을 받는 쪽으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저는 잊지 않아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칠레 대통령 살바도르 아엔데도 그랬고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토마스 상카라도 그랬고 미국에 저항했던 수많은 제3세계 지도자들이 미국의 지령으로 살해를 당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근본적으로 그 깡패적인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대사에서 수많은 살인을 저질렀고 제3세계 국가들을 짓밟아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에 관한 논쟁들이 퍼져나가면 논의가 너무 비이성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친미적 경향을 많이 보여오죠. 부디 잘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전망은 굉장히 어둡다고 봐요.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국민들 가슴에 한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적어도 우리 민주적인 시민사회에서만큼이라도 미국의 현대사에서 행해왔던 폐악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또 이 굴욕을 극복하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이 굴욕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정치자분들과 우리 민주시민들이 오늘의 이 굴욕을 잊지 말고요. 언젠가는 당당하게 어디서 감히 깡패짓이야. 우리도 핸들을 묶을 수 있는 그런 자주적인 국가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뭐 우울한 소식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예. 내일은 행동경제학자인 리차드 탈러가 2017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는 오늘보다는 훨씬 편안하고 재미있는 소식으로 내일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뭐 그렇다고 지금부터 넉놓고 지켜만 봐서는 안 되죠.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손실을 최소화해야죠. 예. 자,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그 근간을 흔드는 그런 미국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 현실을 직시할 필요도 있겠고요. 하여간 재협상이 잘 되는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지 열심히 감시해야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산 그래도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발표 나왔을 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다. 이런 분의 글을 김용민 브리핑 팟빵 게시판에서 만났습니다. 작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제가 소개를 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이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만 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오. 그 이유도 제가 나중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 리차드 탈러라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의 이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예. 한미 FTA를 다뤘던 어제와 달리 내용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즐겁고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 전제를 미리 드릴 건, 첫째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름이 한국에서 두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예. 하나는 리차드 탈러, 하나는 리차드 세일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T와 S. 네, 그런데 탈러하고 세일러는 발음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예.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면, 영어가 TH로 시작합니다. 이 사람 이름이요. THALER인데, 제가 그래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정확한 발음이 사일러,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걸 탈러라고 해야 되는지 세일러라고 해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데, 제가 방송에서 영어도 잘 못하면서 리차드 세일러 뭐 이렇게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재수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얼마나 재수없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출판된 책에서 적은 표기법, 네, 리차드 탈러를 오늘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전제는 제가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 드리는데 노벨 경제학상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고 듣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노벨 경제학상은 어찌됐건 주류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반대로 후생이나 복지,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적 경제학자들한테는 되게 박합니다. 그래서 수상자 면면을 쭉 보면 뭐 군나르 미리다리나 아마르티아 센, 뭐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만 요 정도를 제외하면 진보 쪽으로 분류되는 경제학자는 노벨상을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요즘 들어와서는 노벨 경제학상이 확실히 행동 경제학이라는 분야로 많이 옮겨왔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수상자 명단은 거의 뭐 이 행동 경제학이 휩쓸고 있죠. 그리고 올해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채 노벨상은 이제 넛지라는 행동 경제학 이론으로 유명한 리차드 탈러에게 돌아갔습니다. 요 얘기는 여담입니다만 이 탈러가 좀 특이한 게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노벨 경제학상은 학문적으로 무겁고 좀 묵직한 주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많이 받아서 베스트셀러 저자, 특히 책을 많이 판 인기 있는 학자는 수상을 좀 비켜가는 경향이 있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에는 이 경제학자들의 무거운 책이 인기가 없으니까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원래 한국에서 유명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리차드 탈러는 2009년에 넛지라는 책을 출판을 했는데 이게 무려 40만 부나 팔렸습니다. 이게 또 기억나기로는 MB가 휴가 때 읽은 책. 바로 그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책도 굉장히 재밌고 그런데 유명해진 계기가 좀 찜찜해요. 이명박이 이 책이 뭐가 좋아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휴가를 가면서 청와대 참모들한테 돌렸다는 거죠. 예. 이게 뉴스가 되면서 이게 삽시간에 40만 부가 팔리는 뭐 그런 약간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완배 기자님 보시기에 MB가 넛지를 읽었을까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읽었다 하더라도 뭔 말인지 제대로 몰랐으니까 권하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얘기는 뒤에 드리겠습니다. 예. 뭔지 모르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막 권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MB가 보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봤었는데 아주 괜찮습니다. 재미있고요. 그래서 탈러는 자기도 굉장히 놀라요. 한국에서 자기 책이 이렇게 많이 팔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국내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 때는 야, 내가 한국에서 골프를 친 적이 있는데 골프 캐디도 내 책을 읽었다더라 하고 되게 좋아했다는 뭐 웃지 못할 일화도 전해집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노벨 경제학상이 딱 발표되면 경제부 기자들이 진짜 바빠지거든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오만 경제학과 교수님들한테 전화를 막 돌리는데 대부분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수상자 이론이 뭔지 알아나기 위해서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전화를 거는데 운 좋게 이제 한두 분 경제학자가 나 그분 알아요 하는 분이 발견이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경제부 기자들이 그분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다음날 지면에 보면 모든 해설이 그 교수님 이름으로만 나옵니다. 네. 그런데 리차드 탈러는 아마 기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저도 탈러가 됐을 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야, 아는 사람 나왔다 이러면서요.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명박 덕분에 유명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탈러의 연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유명한 이론은 넛지라는 거고요. 이게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넛지는 원래 영어로는 팔꿈치로 툭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키다, 뭐 요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 리차드 탈러가 캐스 선스타인이라는 법률가와 함께 2008년에 넛지라는 제목의 책을 내고요. 이 책에서 넛지를 사람들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드린 예지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예. 거기에 계단을 옆에 두고 이렇게 적어요. 계단을 오르면 한 계단 오를 때마다 4초씩 수명이 늘어납니다.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 그래도 아무도 계단으로 안 가죠. 왜냐하면 계단 오르면 건강해지는 걸 누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편하니까 안 하는 거죠. 예. 이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단을 오르면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회적으로 툭 하고 찌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계단을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음악이 멜로디가 흘러나오게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신기하잖아요. 와, 신기하다 이러면서 계단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슬쩍 찌르는 개입을 넛지라고 부릅니다. 예. 탈러가 든 재미있는 예가 공중변소 이야기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소변을 보면 주변에 되게 많이 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보면
제발 소변 좀 튀지 말게 하세요. 한 걸음 다가오세요. 뭐 이런 말이 적혀 있죠.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뭐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요. 그거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은 뭐 남자가 흘리는 것은 쓰면서 이건 아주 훌륭한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민망해요. 볼 때마다. 그렇죠. 민망하기도 하고 젠더 감수성에도 어긋나고요. 그렇죠. 예, 별로 효과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거 보고 누가 소변 안 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탈러의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왜 이제 소변을 야외에서 보면서 막 뭘 맞추는 놀이를 하잖아요. 예. 조준 놀이를 누구나 다 한 번씩 해보거든요. 이런 본성을 이용해서 소변기 정중앙에 파리를 한 마리 딱 그려놓는 거예요. 오. 이걸 넣집니다. 이러면 좀 민망한 얘기지만 이 남자들의 조준 욕구 때문에 변기 정중앙 그 파리 한 마리를 계속 조준을 해서 소변을 봐요. 그러니까 소변이 튀지 말라고 직접적인 개입을 전혀 안 했지만 파리 한 마리 슬쩍 그려놓은 걸로 실제 소변기 밖에 튀는 잔뇨가 8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이걸 이제 넛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알겠어요. 잘 알겠고 리차드 탈러 교수의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공중변소 소변기에 파리 한 마리 그려놓고 튀는 오줌량을 좀 줄였다고 쳐요. 뭐 잘한 건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업적이 있어서 그걸 노벨 경제학상까지 주냐는 겁니다. 네, 그냥 뭐 그 정도면 웃고 넘어가야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탈러가 말하는 넛지 부드러운 개입이 근본적으로 뭘 뜻하는지를 조금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탈러는 오줌 튀는 걸 좀 줄여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현대 주류 경제학은 인간을 호모 에코노미쿠스,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매우 정확한 계산을 하는 인간이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상황만 딱 생기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시장은 매우 위대하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예. 왜냐하면 모두가 다 정확히 계산을 해서 움직이니까요. 여기에 가격이라는 신의 선물만 탁 주어지면 뭐든지 번개같이 사회에서 계산이 촥촥촥촥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샥 해결이 된다는 게 아담 스미스 일의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얼마나 얼척없는 주장이냐면 우리 일상 주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식탁에 된장찌개가 놓여 있고요. 김치가 놓여 있고 취나물이 있고 장조림이 있고 밥이 있어요. 근데 이때 경제학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면 자, 첫 숟갈을 뭘 뜰 것이냐 번개같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내가 김치를 집어 먹을 때 효용은 7.428, 된장찌개를 먹을 때 효용은 6.749. 요러니까 첫 숟가락은 김치를 먹는 게 더 만족스럽다. 요 판단을 한 다음에 김치를 집어 먹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김치가 짜잖아요. 그러면 다시 효용을 계산을 합니다. 이때 밥을 먹으면 효용은 5.461, 장조림을 먹으면 2.373. 이러니까 밥의 효용이 제일 높으니 밥을 퍼먹습니다. 그리고 다음 반찬을 고를 때는 취나물 4.35, 장조림이 5.21. 뭐 이런 식으로 번개같이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진짜 이러고 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전제를 하는데 모든 주류 경제학 이론에서 이 우스꽝스러운 전제가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류 경제학은 인간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해내고 가장 유리한 쪽으로만 활동을 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이기 때문에 경쟁을 기반으로 한 시장 또한 완벽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숫자로 파악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이게 굉장히 잘못된 결론을 유발합니다. 이런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또한 완벽하다라는 결론을 내요. 그래서 정부는 절대로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이론으로 발전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탈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책을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경제학을 공부했든 그렇지 않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호모 에코노미쿠스, 경제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선택하며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인간 모델에 들어맞는다는 것이다. 경제학 서적을 들춰보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처럼 생각하고 IBM 컴퓨터처럼 뛰어난 기억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계산기가 없으면 복잡한 나눗셈을 할 때 어려움을 겪고 종종 배우자의 생일을 잊어버리며
새해 벽도부터 숙취로 머리를 쥐어뜯는다. 우리는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아니라 그저 호모 사피엔스일 뿐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는 경제적인 인간이 아니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제하지 않았던 주류 경제학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뻥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탈러는 인간이 완벽한 호모 에코노미쿠스이기 때문에 시장도 완벽하다는 주장을 완벽하게 헛소리로 여겨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장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가 개입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사회주의 국가들은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죠. 국민들아,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식으로 시장에 개입을 한 겁니다. 탈러가 하고 싶었던 말은 개입을 하는 건 옳은데 그렇게 강압적으로 개입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넛지를 통해서 좀 더 부드럽게 개입을 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들의 저축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러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얼마를 떼서 저축해 이렇게 강제를 하겠죠. 그리고 시장에 맡기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 넛지를 사용합니다. 월급을 보통 1년에 12번을 주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14번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은 저축을 할 때 매월 30만 원, 월급 받으면 30만 원 한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12개월 나눠줄 걸 14개월로 나눠주면 월급이 조금 줄었으니까 30만 원 저축액을 20만 원으로 줄이자라고 합리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귀찮으니까 12번으로 나눠 받으나 14번으로 조금 줄여서 받으나 그냥 월급 받으면 30만 원씩 떼는 거예요. 이러면 저축이 늘어납니다. 2번이 더 늘어나죠. 이렇게 가볍고 부드러운 넛지 방식을 통해서 저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게 탈러 교수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탈러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건 소변기 튀는 오줌을 줄여서가 아니고 미국의 저축률 문제를 넛지 방식으로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공헌을 하는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입니다. 예. 하나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때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자동차 사용을 줄입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백날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량 계기판에 연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잘 표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큰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마다 자기 돈이 줄줄 새나가는 게 보이죠. 예. 이러면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 판매율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에어컨 사용을 줄입시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시민단체들이 이제 환경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 수 있도록 환경 위반 업체 명단을 잘 보이는데 걸어 놓으라는 겁니다. 이런 넛지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종래에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정통 진보 경제학자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탈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목적은 뚜렷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요. 모든 걸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계산기처럼 착착 계산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아니고요. 따라서 비효율적인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누군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다만 이걸 좀 부드럽게 개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할 뿐이죠. 저는 이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따위의 이 경제학 주류가 말하는 헛소리에 동의하지 않으면은요, 실제로 굉장히 진실이 쉽게 보여요.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연구하면 됩니다. 이러면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게 돼요. 예를 마지막으로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조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제도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예. 이 인센티브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나 쉬운 해고를 도입을 하면 조직의 효율성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인간은 돈만 아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존재니까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고 일 못하면 해고된다는 계산이 착착착착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과연봉제 도입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을 중시하는 행동경제학자들이 실제 연구를 해보니까 해도 같은 헛소리라는 거죠. 연구 결과 사람들은 인센티브가 있을 때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하게 칭찬해 줄 때, 회사에서 동료애를 느낄 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 명예가 더 높아질 때, 이럴 때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돈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 군상들이 모여서 이제 사회를 형성을 하고 돕고 인정하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선택도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간단한 이해만 하고 있어도 성과연봉제라는 게 사실은 성과를 높이거나 이러려고 만든 게 아니고
자본이 인류를 더 비인간적으로 착취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사기극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탈러는 자기가 진보적이라거나 보수적이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자기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공화당 지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행동경제학자들이 내는 결론을 보면 시장이 완벽해서 아무 개입이 필요 없다는 보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는 결론은 대부분 진보 쪽에 도움이 되죠. 이유는 사람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명박이 뭘 보고 이 리차드 탈러의 넛지를 참모들한테 권했는지 모르겠는데 무식하면 용감해지는 거예요. 예. 넛지는 자유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부정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명박은 경제학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편척이 아닌데도 권하는 바보 짓을 하죠. 물론 탈러가 진보적 경제학자라고 분류되진 않지만 이 사람은 인간의 심리를 바탕으로 경제학에 굉장히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은 사람입니다. 탈러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 소식이 들리니까 이 넛지라는 책이 갑자기 어제부터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꼭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고요. 재밌어요. 책이 재미있는데 다만 그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탈러의 소식을 접하실 때는 넛지가 이런 거다 하고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요. 시장이 항상 옳고 인간은 항상 계산적이다 라는 주류 경제학의 중요한 전제를 부정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풀어나가는 시각이 얼마나 신선하고 재미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2017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리차드 탈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인간은 욕망의 관점에서 모두 다 간음이 된다. 얼마나 참담한 결론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인간을 동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주류 경제학 우리가 비웃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네, 저는 좋은 경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행동 경제학에 주목받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예. 우리 이명박의 그 독서 습관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이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애독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체로도 웃긴데 처음 듣는데 웃긴데요. 네, 이 자체로도 웃긴데 말이죠. 이 법정 스님이 편찮으실 때 난을 보냈다고 합니다. 난. 그런데 무소유의 내용이 네. 난에 집착하던 법정 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난에 대한 집착도 집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아니 그런 책을 읽고 어떻게 스님한테 난을 보냅니까? 이거 매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책도 안 읽어봤을 겁니다 아마.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저 MB가 무소유를 즐겨 읽었다면서 또 법정 스님의 또 다른 책도 추천했는데 이게 조화로운 삶이란 책이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런 책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출판사 이름이었습니다. 조화로운 삶. 예. 아 진짜 빵 터집니다. 넛지를 읽었다고 하는데 저는 한 3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았다. 네, 아마 땅콩인 줄 알고 읽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뭐 도너츠의 뭐 또 다른 네. 이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 예. 웃겨. 네. 아이고 참 어떻게 포장을 해도 좀 어울리게 포장을 하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이 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트럼프라면 한중 통화 스와프도 연장이 무산됐고요. 또 이런저런 무역 보복을 당하고 있는 한국. 또 자기 나라 무기를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기로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안해서라도 무역 관계에 있어서는 한국에게 좀 더 이익이 가도록 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다 받아먹네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전제가 잘못된 게 김용민 PD님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미국은 지구에서 제일 살기 좋은 복지 국가가 됐겠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렇죠. 역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눈은 천리안이십니다. 진짜.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오늘도 FTA 이야기를 다시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저께는 제가 좀 감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러웠는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문제를 구체적으로 더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스는 한국, 미국 경제계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회의를 열고요. 현행 한미 FTA를 굳건히 지지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전경련이 같고 미국에는 미국 상의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체인버 오브 커머스 USCC라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전경련 같은 곳이고 미국에서는 가장 큰 이익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가 워싱턴 미국 상의회관에서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모여서요. 제29차 한미 재개회의 총회를 열었다고 해요. 국내 언론에 보도된 뉴스를 보니까 한미 경제계가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니다. 그리고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협정이 없었다면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을 것이다. 자유무역 협정으로 양국의 무역 투자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됐다. 협정을 파기하면 두 나라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사에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국내 뉴스를 보니까 정작 이제 미국 쪽에서는 참가자 이름만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보도가 안 되고 우리나라 쪽에서 한 얘기만 쭉 보도가 돼서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미국 쪽 사람들이요. 참가자들 몇몇은 굉장히 화려해요. 마이런 브릴리언트라고 미국 상공회의소 수석 부회장이 참가를 했고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이 사람은 공화당 의원인데 참석을 했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요. 이 사람은 지금 보잉에서 국제 담당 부사장으로 있는데 이 사람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가를 대표하는 데시리 그린이라는 프루덴셜 부회장도 참가를 했고요. 몇몇은 상당히 비중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말을 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굉장히 안타깝게도 영어로 된 기사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로 이제 이 사람들의 의견이 어떤 건지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틀리거나 서툰 구석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국 상위 수석 부회장이 7월 달에 미국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트럼프 do no harm to Korea US trade deal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미 FTA 훼손하지 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국의 재개뿐 아니고 미국의 재개도 현행 한미 FTA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당시 인터뷰 내용을 조금만 보면 이 브릴리언트 수석 부회장의 이야기는 트럼프가 지금 반복해서 한미 FTA가 미국 일자리를 없애는 거래라고 막 맹비난을 하는데 이건 사실과 맞지 않는 비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코러스라고 불러요. 코리아 US 이렇게 붙여서 코러스 협정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말이 만들어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코러스 FTA에 대해서 어떻게 단언을 하냐면 이 영어가 좀 죄송합니다만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In our view, major revisions of the agreement are not necessar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기에 한미 FTA의 주요한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하지 말자는 거죠, 지금요. 또 한 가지 특이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미 FTA가 미국 기업들의 한국 수출에 도움이 됐다. 이런 주장도 나와요. 그래서 브릴리언트 부회장의 주장이 뭐냐면
실제로 몇 년 동안 한국 전체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 액수가 20%가량 줄었는데 미국이 한국에 팔아치운 수출액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TA 덕에 미국 기업들이 한국에 물건 잘 팔아먹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인터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6월에 로이터 통신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인터뷰를 보면 미국 재계가 얼마나 트럼프가 뭐 FTA를 재개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말한 인터뷰 대목이 이래요. 코러스를 폐기하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유럽과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우리 미국 제품 수출이 불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미 FTA가 개정되면 무역 경쟁자들에게만 이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make no mistake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조가 강합니다. 예. 그러면 한 발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상위 부의장 인터뷰였으니까요. 그러면 미국 상위의 정식 입장이 뭐냐? 여기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9월 5일에요. 홈페이지에 미국 상위가 공식 성명을 띄웁니다. 토마스 도노휴 상위 회장 명의의 성명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이 한미 FTA를 폐기하라는 것을 매우 강력한 어조로 반대합니다. 우리는 이런 움직임이 미국에서 단 한 개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반면에 오히려 엄청난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적어놔요. 예. 근데 제가 놀란 건 어조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이 영어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반대를 하는데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고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예. 이걸 뉘앙스를 살려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우린 존나게 반대한다. 혹은 죽어도 반대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아이, 선배님, 그 존나기가 뭡니까? 아, 그런가요? 좆도. 예, 그러면 우리는 좆도 반대한다. 뭐 이런 지금 용어를 쓰고 있는 거죠. 표준어를 쓰셔야지.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미 FTA가 잘못되면 단 한 개의 일자리도 더 안 생긴다. 싱글 아메리칸 잡도 안 생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강력한 어조입니다. 자, 이까지 보면 미국 재계가 지금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듯이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의 이 미치광이 전략에 대해서 제일 벌벌 떠는 놈들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 자본가들이에요. 한국 재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의외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비중이 큰 교역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다음으로 큰 엄청난 교역국이지만 미국 입장에서도요. 한국이 6번째로 큰 교역국가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나라에다 대고 대통령이 FTA 때려칠 수도 있어 이렇게 지랄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 FTA가 깨지면은요. 월가하고 미국 자본은 똥줄이 타는 겁니다. 6위 교역국이 먼저 깨지고요. 예. 그러면 이제 줄줄이 10대 무역국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따라서 FTA가 날아가면 미국 월가는 박살이 나는 겁니다. 36년 동안 갈고 닦은 전 세계적 착취 구조를 미국 손으로 해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미국의 최대 기업 로비단체가 미국 상위가 강력한 어조로 현재 한미 FTA를 지지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 보면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FTA가 좋으니까 지키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FTA라는 건 궁극적으로 자본의 이익에 충실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FTA를 개정하자는데 한국과 미국의 자본이 지금 일치는 목소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미국 트럼프라는 깡패가 우리를 지금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혔는데 저는 우리가 미국의 이 분열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FTA를 개정하자는 의견이 미국 지배계급의 일치된 견해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협정 개정에 대한 전망이 저는 현실적으로는 비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도 우리에게 쓸 카드가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협상이 잘 안 될 때 그래? 그럼 한미 FTA 폐기하자고. 오케이. 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은요. 그러니까 지킨 게임에서 우리가 손을 뒤로 묶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의외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미국 재계도 그 말에 굉장히 공포에 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우리 정부가 이번 그 개정 협상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급한 게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 구글에서 검색으로 읽은 영문으로 나온 미국 재계의 입장을 쭉 훑어보면
지금 제일 쫄고 있는 쪽은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 미국 재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얼마나 FTA 박살날까봐 쫄았으면 예.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로 FTA 개정에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협상에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거죠. 시간을 조금 더 끌 수 있다면 미국 내에서 여론의 분열로 트럼프의 저 미치광의 전략이 스스로 붕괴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안 좋은 협상 태도는 제 생각에 황급히 테이블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조금 느긋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전히 좀 비관적이긴 하지만 어제 그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에 이제 통상 분야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예. 그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기 소속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희망을 좀 갖게 됐습니다. 다른 건 다 일상적인 답변이었는데 산자부 답변 중에 제가 제일 주목했던 구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는 어느 일방의 협상 카드가 아니며 양국 모두가 가진 카드임을 항상 유념하고 있다. 이렇게 산자부가 답변을 했더라고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은 우리도 폐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자부의 답변이 실질적인 우리 카드가 되느냐,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느냐 아니냐는 이번 개정 협상에서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을 지금부터 우리 정부가 좀 공공연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블러핑의 충돌을 겁을 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과거에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 협상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의 이제 세계적인 거장이 카터하고 레이건 시절에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협상 자문을 맡았던 허브 코엔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협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요소를 세 가지를 꼽습니다. 힘, 시간, 정보 세 가지예요. 근데 이 셋 중에 힘에서는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밀리죠. 이거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시간하고 정보죠. 근데 이때 정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코엔의 설명이 이래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내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고 상대방의 패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최선이겠지만 모른다면 최소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라도 숨겨야 협상을 대등하게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미국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보기에 헷갈려야 돼요. 야, 쟤들이 지금 진짜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현상 유지를 하려는 건가? 이걸 헷갈리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좀 냉정히 말하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미국은 우리 동맹이고 호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 FTA 폐기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다라는 말은 우리 패를 숨기는 제일 중요한 전술이 될 수 있죠. 예. 제가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렇게 봤던 경제협상 중에서 역사상 제일 멍청했던 협상은 2008년에 이명박이 미국이랑 했던 그 소고기 협상이었습니다. 네. 이때 이명박이 캠프 데이비드라는 곳에서 부시를 만나가지고 골프를 치고요. 이러면서 막 우리 정부가 엄청나게 홍보했던 게 한국 대통령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양국 정상이 프라이빗 디너를 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저녁 식사를 했다고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부시하고 이명박이 골프도 치고 뭐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때 캠프 데이비드에서 골프 치고 난 다음에 미국 측에서 이명박 대통령 네 분께서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우리가 저녁 메뉴로 쇠고기 스테이크를 대접해드리겠다. 다만 걱정이 많으실 테니 30개월 미만 쇠고기로 당연히 준비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살짝 한번 찔러본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 양국에서 지금 소고기 협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소고기 협상의 최대 쟁점은 생후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였습니다. 요게 이제 30개월 이상짜리가 광우병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알려진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어떻게 찔렀냐면 소고기 드시죠, 우리 거. 그런데 우리가 심하게는 안 할게요. 30개월 미만으로 할 테니까 드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좀 닥치고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냥 주는 음식이라도 잘 받아먹고 오면 되는데, 이명박이 굳이 미국의 제안을 뿌리치고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소고기를 왜 30개월 미만으로 먹느냐? 스테이크는 32개월 된 소고기로 먹자. 그것도 몬타나산으로 먹자. 이렇게 역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몬테나라는 곳이 쇠고기 시장 개방의 압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곳이거든요.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협상을 앞두고 상대방이 약간 건드리면서 그래도 비율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이명박이 먼저 미국 형님이 왜 우리 비율을 맞추십니까?
우리가 형님 비위를 맞춰드려야죠 하고 그냥 속옷까지 다 벗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건 서로 32개월 몬태나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다고 해도요. 테이블에 앉을 때는 블러핑을 해야 돼요. 야, 내가 한국 대통령인데 쇠고기 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여기서 먹겠어.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버텨야 정상인데 그래야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MB 또라이는 협상의 히읗자도 모르고 지가 먼저 32개월짜리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미측팔짝 뛰었었던 거죠. 그때는요. 예. 또 한 가지요. 이번에 산자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까요. 향후 국내적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통해서 우리 측 개정 관심 이슈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의례적인 말이 아니고요. 진짜 산자부가 이걸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쉽지는 않겠죠. 그럼 뭐 5만 100가정명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제가 산자부가 그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듣고 다 수렴하고 다 조율하고 뭐 이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광범위한 의견 수렴 작업을 한다는 명목이건 뭐건 그걸 통해서라도 최대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시간을 벌면 벌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똥줄이 타는 건 미국 월가에 드릴 겁니다. 시간이 저쪽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라는 것을 산자부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잘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이야기를 또 해서 그런데 당시 쇠고기 협상을 할 때도 시간은 진짜 한국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부시는 FTA에 당시 반대하던 민주당이 장악했던 의회를 설득해야 됐고요. 예. 2008년이면 부시에게 남은 임기가 7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이점을 전혀 활용을 못하고 이명박이 저 대통령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빨리 하셔야죠 이러면서 굴복을 하고 들어가 버리니 협상 자체가 유리하게 진행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당시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재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공포를 감안하면 시간은 우리 편일 겁니다. 그래서 부디 우리 정부가요.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건 뭐건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도 충분히 천천히 시간을 갖고 테이블에 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두 가지를 우리 정부에 좀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하도 중요한 협상이어서 한국 정부가 부디 현명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잘 마무리 짓기를 바라는 정말 그 진정한 소망을 담아서요. 오늘은 미국 재계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한미 FTA 재협상 반대입니다.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사실 그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만 어떤 식으로건요? 하여간 우리 협상단으로 하여금 국민들이 이거 지금 민심이 너무 안 좋아서 우리가 당신들 이득을 더 챙겨줄 수 있는 재협상이든 폐기든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요구는 무리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정부가 협상을 하거나 시간을 끌 수 있는 카드를 한 장 더 쥐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미국이 벌이고 있는 트럼프가 벌이고 있는 또라이 이 짓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의견을 모아서 우리 정부의 협상 카드를 하나 더 쥐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저는 사실 그 트럼프의 말만 들으면 지금 가동되고 있는 한미 FTA가 한국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갖다 준 그런 협정인 줄 알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미국 재계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재계는 지금 FTA를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한국의 이익이 됐느니 미국의 이익이 됐느니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미 양국의 자본의 이익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제대로 직시하고 한미 FTA 문제에 대해서 공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한가위 연휴 지나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네.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단방 지나면서 10월의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게요. 제가 어딜 오면서 네. 운전을 지금 막 마치고 그 뉴스 관장을 들으면서 왔는데 네. 건강검진에서 아기 같은 배를 가지셨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예. 제가 이게 자꾸 걱정들어서 그렇지만 세월이 너무 빨리 흘러서 시간이 후다닥 흘러서 이제 김용민 PD님도 50이 되시고 그러니까 건강은 점점 더 유념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저도 이제 3년 뒤면은 50이 되거든요. 아이고. 아 정말 뭐 건강 걱정하는 것 자체가 참 궁상 맞았던 때가 있었는데 예 이젠 정말 하루가 다릅니다. 그래도 저희 세대는 참 행복하다고 생각이 들 만한 게 예. 사실은 언제까지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촛불혁명을 한번 겪어봤다는 건 아마 진짜 큰 기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까지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성취가 한번 있어서 조금 잘 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또 이것이 뭐 비단 한때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유산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전 이미 그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줄 유산이 없다. 촛불혁명이면은 충분한 유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그건 선언적으로 충분히 은유가 되는데 예. 저는 제 자식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물려줄 게 없어요. 저는. 알아서 잘 크길 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과 함께 세계 최강의 IT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예. 빌 게이츠 창업자가 유명한 회사인데 이 회사에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암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MS의 암흑기 10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MS의 암흑기 10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학부모님 들으실 거고요.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죠. 그래서 올해는 11월 16일입니다. 그래서 벌써 많은 언론들이 수능 D-30 이러면서 다양한 수능 특집, 막판 점수 올리기 비법, 이제 이런 기사를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제가 MS의 잃어버린 10년 이야기가 생각이 난 겁니다. 예. 한번 들어봐 주시고 우리가 지금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마이크로소프트의 잃어버린 10년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회사는 빌 게이츠가 창업을 한 회사인데 많은 분들이 그럼 당연히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주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닙니다. 빌 게이츠는 오랫동안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주주였던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이 주식을 기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갖고 있는 지분은 1.3%인가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물론 이 기부한 주식이 대부분 빌 앤드 멜린다 재단, 게이츠 재단이라고 해서 그 게이츠 부부가 설립한 재단에 거의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빌 게이츠의 영향력이 막강한 건 맞는데 수치상으로 최대 주주는 빌 게이츠가 아닌 거죠. 예. 그러면 개인 주주 중에 누가 최대 주주냐?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입니다. 생소하시죠? 근데 이 스티브 발머는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리고 나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손을 뗀 다음에 2000년부터 이 회사의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4년 2월까지 대표로 있었으니까 무려 14년 동안 집권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발머를 그 MS의 2인자 혹은 빌 게이츠의 절친, 후계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두 사람은 하버드에서 만났고요. 상당히 친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예. 그리고 대학 다닐 때 두 사람이 동업을 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는데 게이츠는 과감하게 딱 사업 아이템 잡으니까 하버드를 중퇴를 해버려요. 근데 반면에 발머는 그럴 용기는 없었는지 하버드 대학을 마치고 또 명문인 스탠퍼드 경영대학원까지 진학을 하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게이츠가 창업자가 되고 발머는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 된 겁니다. 아마 1980년인가 합류를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발머가 빠른 속도로 2인자가 된 건 원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도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하고 함께 회사를 세운 폴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폴 앨런이 건강에 안 좋아서 1983년에 MS에서 퇴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경영에 간섭을 안 하죠. 그러니까 게이츠가 그 파트너를, 그 빈자리를 발머로 채운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아무리 친구여도 후발 합류자인 발머가 빌 게이츠의 권력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성격이 게이츠는 좀 이렇게 좀 소심하고 자신을 노출하기도 좀 꺼리고 이런 편인데 발머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TV 광고에도 자기가 막 나옵니다. 그 광고 방송 보면 오도방 정도 그런 오도방정이 없어요. 되게 웃긴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발머가 회사 홍보에 상당한 공을 세웠고 발머가 자기의 공을 이제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나 인센티브 안 받아도 되니까 회사 주식을 8%를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그래서 발머가 회사 창업 멤버도 아니고 자본금을 대지도 않았는데 게이츠가 8%의 지분을 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당시에 게이츠가 MS 지분 8%의 의미가 뭔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줬겠죠. 예, 그 8%가 지금 얼마가 돼 있냐면 지금 MS의 시가총액이 한 6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한 8%면 48조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가치로 48조를 그냥 공짜로 넘겨준 겁니다. 이제 물론 발머는 그중에 절반을 팔았고 한 24조 되는 돈을 가지고 있죠. 어쨌든 엄청난 돈이 된 건데 그 당시는 빌 게이츠도 자기 회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으니까 이렇게 선뜻 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여러 설이 있는데 2000년에 빌 게이츠가 물러나면서 발머가 공식적으로 1인자가 됐고 이때 이제 게이츠가 아름답게 물려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발머가 이사회를 선동을 해서 게이츠를 몰아냈다는 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후에도 게이츠하고 발머는 계속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발머는 자기가 대표가 된 다음에도 자꾸 부하 직원들이 빌 게이츠를 따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너 내 편이야 게이츠 편이야 막 이런 걸 물어보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여튼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 스토리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더 많은데 부자들 잡설이라서 이 정도로 하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발머가 2000년에 공식 집권을 하고 대략 한 2000년대 중반에 게이츠가 이제 완전히 은퇴 결심을 굳힌 이후에 발머가 실질적으로 대권을 잡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변화가 대부분 폭망한 변화들이에요.
그러니까 2002년 이후에 추진했던 사업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뭐 전자책도 했는데 실패하고, 음악 검색도 했는데 실패하고, SNS도 했는데 실패하고, 다 실패를 해요. 그런데 이때 미국 언론들이 요 실패기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내놓는데, 분석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건 유명한 논피션 작가인 그 아이엔 월드라는 사람이 MS의 전현직 임직원들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회사가 10년 동안 폭망했느냐를 연구를 해서 이걸 베니티 페어라는 잡지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이엔 월드가 수백 명의 MS 직원들을 만난 인터뷰 결과가 뭐냐면요. 직원들이 이 10년 동안 발머 집권기 중에 제일 크게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건 스택 랭킹이라고 해서요. 직원 평가 시스템이 제일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머가 10몇 년 동안 고수했던 스택 랭킹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매해 노동자들의 점수를 숫자로 다 매겨요. 그리고 그걸 1에서 5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한우 분류하듯이 뭐 A2풀, 뭐 A1뿔 이런 식으로 5등급으로 딱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맨 앞쪽 등급 사람한테는 돈을 엄청나게 몰아줘요. 인센티브를. 그리고 최하 등급 사람은 무조건 해고를 해버립니다. 굉장히 악명 높은 제도였어요. 근데 이 제도의 뿌리가 뭐냐면 경영의 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별명이 붙은 제너럴 일렉트로닉의 전 CEO 잭 웰치라는 사람이 고안해낸 성과평가 제도가 이 기원입니다. 잭 웰치는 어떻게 했냐면 임직원을 상위 20%, 필수 70%, 하위 10% 이렇게 딱 3등급으로 매년 구분을 한 다음에 상위 20%한테는 보너스, 스톡옵션, 승진 다 몰아주고 필수 70%한테는 너희 상위 20에 올라가면은 떼돈 벌어 하고 독려를 한 다음에 나머지 10%는 무조건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너럴 일렉트로닉은 매년 10% 직원들이 무조건 해고였습니다. 예. 발머가 이 제도를 보고 스택 랭킹이라는 그 제도를 따라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이 제도를 유지를 해요. 그런데 MS 소속 노동자들은 이 제도야말로 잃어버린 10년의 주범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직원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전부 성과평가에 반영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겁니다. 뭐가 회사에 필요한 일인지를 찾지를 않아요. 절대로 꾸준히 일도 하지 않고요. 협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엔 월드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원들은 상품 중심이 아니라 인사고과를 중심으로 자신의 하루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1년을 계획합니다. 어떤 엔지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6개월간의 성과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또 다른 엔지니어의 말입니다. 내 성과 순위가 낮아질 게 걱정돼서 뛰어난 인재가 우리 팀으로 합류할 게 보이면 그걸 막 거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누가 나보다 순위가 높고 낮은지 정보를 캐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착하고 공손한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이엔 월드가 이걸 뭐라고 우스개로 평가를 하냐면 야, MS에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구글의 레리 페이지,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한 팀이라면 성과와 상관없이 그 5 중에 2명은 무조건 평균 이하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가장 형편없는 직원으로 간주가 돼서 퇴출된다. 이렇게 비아냥을 합니다. 요걸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자, 어떤 회사에 김프로, 이완배, 김수민, 정상근 이렇게 4명이 한 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회사가 김용민이라는 에이스를 너희 팀에 넣겠다 이랬습니다. 그럼 이러면 김프로, 이완배, 김수민, 정상근은 어떻게 하냐면 짜는 겁니다. 김용민은 안 돼. 저 새끼는 나쁜 놈이야. 결사 반대하고 헛소민을 막 퍼뜨려요. 씹어요. 왜냐? 김용민이 오면 제가 점수를 1등할 게 뻔하거든요. 내가 1등할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명은 순위가 밀려서 꼴찌로 퇴출될 거니까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4명이 짜고 작당하는 반발이 하도 심해서 어쩔 수 없이 회사는 김용민이라는 에이스를 다른 팀에 넣었는데 하필이면 그 팀 구성원이 주진우, 정봉주, 김호준이에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년이 지나잖아요. 주진우, 정봉주, 김호준, 김용민 중에 1명은 무조건 저성과자가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퇴출이에요. 이런 황당한 일을 MS가 스택 랭킹 제도라는 이름으로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성과가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거죠. 협업은 완전히 무너지고요. 서로 질시하고 헐뜯고 자기 눈앞에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결국 발머가 2014년인가 이제 회사를 떠나고 MS가 공식적으로 이 스택 랭킹 제도에 대해서 항복 선언을 합니다. 잘못된 제도였다. 실패를 인정을 하고 다른 제도로 바꾸죠. 그래서 커넥팅 랭킹이라고 해서 관리자들이 직원들을 1년에 최소 2번 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심층 면접을 해서 업무를 평가하는 제도로 바꿉니다. 이게
발머가 이끌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잃어버린 10년, 암흑기가 왜 생겼는지의 이유입니다. 제가 그 수능 뉴스를 보면서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이유도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요, 상대평가라는 악마적인 제도, 저는 이걸 악마적 제도라고 부릅니다. 예. 동료하고 너를 평가를 해서 그걸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워요. 누가 누구보다 뛰어나냐라는 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당근과 해고라는 채찍을 휘두르죠.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제도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말이죠. 서로의 능력을 검증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이라고 여기는 미친놈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제가 조금만 더 드릴 건데요. 예. 이렇게 동료들을 상대평가하면 현대사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협동, 창의성, 이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성과평가제, 시운해고 다 개소리입니다. 이게 이까지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성과평가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으니까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보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제가 그냥 궁극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려고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요, 점수를 매겨서 등급을 구분한다는 거요. 이게 이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게 가능하기는 한 건가요? 이걸 물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을 점수로 환원하는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점수로 환원해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게 과연 가능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그 미국에서 대량식 생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뭐 객관식 이런 시험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사람의 능력을 점수로 평가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면요. 인간의 능력을 평가할 때는 수치로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m 달리기죠. 이러면 기록을 보고 1등, 2등, 3등이 정확하게 나오죠. 멀리 던지기, 기록이 나옵니다. 순위를 매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교성, 이거 어떻게 점수를 매길 겁니까? 사교성을 어떻게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할 수 있습니까? 인간성, 이걸 어떻게 1등부터 100등까지 숫자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100m 달리기처럼 어렸을 때부터 올림픽 보고 순위 매겨지는 거 보고 점수 매겨지는 거 보면서 인간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능력을 숫자화하고 그걸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자본주의 인류가 착각한다기보다는 영미식 자본주의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삽니다. 유럽식 인류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핀란드에서는 학교에서 성적을 안 매기죠. 왜 매기냐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매길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들의 학습이라는 건 총체적인 인간성의 취득 과정인데, 아니 총체적인 인간성을 도대체 무슨 수로 점수를 매기느냐라는 게 핀란드 교육의 철학이거든요. 제가 스택 랭킹이나 그 잭 웰치가 지휘에서 한 매년 10% 자동해고, 이걸 뭐 랭크 앤 양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비효율적이고 한심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 근본적으로 점수를 매기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데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수능 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점수가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잠을 얼마나 안 잤나를 평가하는 건가요? 얼마나 달달 외웠나를 평가하는 건가요?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달 잘 외운 애들이 김기춘이 되고 우병우가 돼요.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 영미식 평가 방식은 인간을 제대로 평가를 못한다는 게 너무나 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도요, 사람을 점수를 매겨서 줄을 세우는 일이 되게 익숙해져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영역도 있어요. 그런데 불가능한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일 황당한 거, 미스 코리아,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이걸 여성의 상품화, 뭐 젠더의 불평등 이런 이야기를 일단 떠나서 아름다움이라는 주관성의 점수를 어떻게 매길 건데요? 더 황당한 거 해볼까요? 제가 제일 화나는 거, 미스 춘향 선발대회, 이런 거 어쩌라는 겁니까? 춘향이하고 닮은 사람 뽑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춘향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그 누구도요? 춘향이를 만난 적도 없는 놈들이 모여서 심사위원회로 앉아가지고 점수를 매기는 이 용감무쌍한 무식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미스 고추 아가씨. 미스 그건 진짜 뭔가요? 미스 고추 아가씨가 있어요. 아, 저 들어본 기억이 나요. 네. 예. 그거 뭘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는 겁니까? 고추가 많이 나는 곳에서
하는 지역 축제인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냥 고추나는 마을에서 예쁜 여자 뽑겠다는 뭐 이런 건데. 예. 아름다움이라는 걸 점수화시킬 수 있는 발상 자체가 진짜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어디 높은 빌딩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치고 싶어요. 우리 제발 좀 솔직해지자고요. 사람의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능력을 점수를 매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대한 사기극을 짜놓고 그 속에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살고 있잖아요. 라고 소리를 치고 싶은데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문제인 겁니다만 참 처참한 겁니다. 이 발상 자체가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주요 언론에서 수능 D-30 뭐 점수 잘 받는 법, 뭐 박판 뒤집교 요령 이런 거 쏟아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기분이 처참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하나만 청취자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사람의 종합성과 총체성에 점수를 매기고요. 그 점수에 따라서 사람을 일렬로 분류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우리부터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이 거부가 돼야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기회를 줄 수가 있고 우리 기업이, 우리 조직이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차별 시스템의 뿌리도 바로잡힐 수 있는 거죠. 인간을 점수 매기고 등급화한다는 이 사상을, 이 폐악적인 사상을 저희 청취자분들하고 좀 함께 반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